윤경자는 78배 나이에도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 즐겨 입던 옷을 꺼내 입었지만 어쩐지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얼마 전부터 종종 이런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방금 전에 한 일이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가끔씩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윤경자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가득 비치는 오전, 가사 도우미 김영숙이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정확히 9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윤경자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죠. 오늘은 윤경자가 외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윤경자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시작한 작은 투자가 지금의 거대한 자산이 되었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보고 투자했던 그 선견지명이 윤경자를 대한민국에 숨겨진 부동산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 그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일상은 소박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명품관을 들르곤 했지만 요즘은 외출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죠. 윤경자는 옷장에서 평소 입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편안한 카디건과 면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였어요. 사실 윤경자는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화려한 명품보다는 편안함을 중시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윤경자는 백화점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목적지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지만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어요. 강남의 고급 백화점, 명품관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번화가를 가로질러 윤경자가 기억해낸 백화점으로 향했죠. 백화점에 도착해 내리면서 윤경자는 지갑을 열어 카드를 확인했어요. 여러 장의 카드 중에서 검은색 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블랙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의미가 희미하게 느껴졌죠. 윤경자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순간적인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 요즘 그녀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백화점 입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윤경자는 문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 가방들이 보였어요.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고 자신이 가방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명품관으로 들어서면서 윤경자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윤경자의 소박한 차림새는 분명 눈에 띄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경자는 개의치 않았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외형적인 화려함은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진열대 앞에서 윤경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정판 가방이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가죽의 질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고도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윤경자에게 그 정도 가격은 부담이 되지 않았죠. 다만 오늘따라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이 전보다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한 기쁨에 윤경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경자는 한정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의 부드러운 가죽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정교한 스티칭과 금장 장식이 고급스러움을 더했죠. 100만 원대를 훌쩍 넘는 가격표가 달려 있었지만 윤경자에게는 그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평범한 쇼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검소한 옷차림의 노인이 고가의 명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백화점,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의 의아한 시선을 끌었습니다. 윤경자는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리고 불안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였지만 오늘따라 더 심하게 느껴졌죠. 계산대에 도착한 윤경자는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의 얼굴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윤경자의 낡은 카디건과 구겨진 면바지, 오래된 운동화는 명품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심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죠. 윤경자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순간 카드를 꺼내는 손이 조금 떨렸고 카드를 계산대에 올려놓는 과정이 서툴렀어요. 피로감과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직원의 눈에는 다르게 비쳤습니다. 젊은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블랙카드는 분명 최상위 등급의 카드였지만 카드 소유자와 눈앞에 놓인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고 곧 다른 직원이 다가왔죠.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윤경자는 그들의 행동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는 듯했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윤경자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윤경자는 갑자기 찾아온 주목에 당황했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였고 명품 쇼핑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직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공손하지만 의심이 담긴 목소리로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윤경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신분증 요청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지금 지갑 어디에 신분증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그녀는 지갑을 뒤적이기 시작했지만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왜 찾고 있었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윤경자가 훔친 카드로 결제하려 한다고 의심했죠. 윤경자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들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 직원이 경비원을 호출했어요. 경비원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윤경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점차 모호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혼란의 기색이 드러났죠.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현재와 과거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가 현재의 상황과 뒤엉켰어요. 경비원은 윤경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경자에게는 그 접촉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끌었습니다. 명품관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이상한 광경을 보려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모여들었죠. 직원 한 명이 경비실로 안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경자는 저항할 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정신적 여유도 없었어요.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경비원과 직원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가방은 계산대에 남겨졌고 그녀가 그토록 마음에 들어했던 그 한정판 가방은 이제 그녀의 손에서 멀어졌죠. 윤경자의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녀의 의식을 가득 채웠고 그 혼란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그저 혼란에 빠진 한 명의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길은 윤경자에게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들 사이로 그녀는
경비원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걸어갔어요. 주변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쫓았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윤경자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서서히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경비실은 좁고 사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몇 개,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들이 전부였죠. 윤경자는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경비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백화점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보이는 여성이 자리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윤경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윤경자의 카드가 실제로 그녀의 소유인지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시선에는 공손함보다는 의심이 더 묻어났죠. 윤경자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경자는 말을 하려 했지만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뭇거림이 주변인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고 경비원장은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카드 사용 시도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윤경자의 혼란은 깊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 기억과 현실이 뒤섞이며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다가도 다음 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그녀는 자신이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라는 사실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카드를 어디서 얻었는지, 왜 이 백화점에 왔는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자의 반응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이런 그녀의 혼란한 반응에 직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에게 윤경자는 그저 정신이 혼미한 노인일 뿐이었죠. 얼마 후 2명의 경찰관이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성 경찰관과 중년 여성 경찰관이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전해 듣고 윤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윤경자를 바라보았고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죠. 윤경자는 다시 한번 지갑을 뒤적였지만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지갑에서 카드와 영수증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관이 그것들을 주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경찰관의 시선을 끌었죠. 처방전이었습니다. 처방전에는 윤경자의 이름과 함께 치매 초기 증상 환자를 위한 약물이 적혀 있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고 백화점 직원들에게 그 처방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의심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약간의 연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자는 주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때때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굴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윤경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주소지를 확인하려 했어요. 윤경자는 간신히 자신의 주소를 생각해냈지만 번지수가 정확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그동안 윤경자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경비실 밖에서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고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윤경자를 향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윤경자는 그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녀는 이제 모두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윤경자의 기억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났고, 그 모습이 경찰관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경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박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영숙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윤경자의 상태를 보고 깊은 걱정을 표현했어요. 김영숙은 윤경자가 혼자 외출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전했지만 박지우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경자의 안정이라고 말했죠. 윤경자는 침실로 안내되어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어요. 박지우는 거실에 남아 그녀의 주치의에게 연락했고 의사는 곧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이 윤경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경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어제보다 맑아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거실로 나온 윤경자는 테이블에 놓인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지만 윤경자는 식욕이 없었어요. 오전 11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영숙이 문을 열자 3명의 남성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그중 한 명은 백화점 대표이사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백화점의 고위 임원들이었죠. 그들은 윤경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경자는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는 직원들의 행동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해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대표이사는 사과의 표시로 고가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윤경자가 어제 구매하려 했던 한정판 가방이었어요. 그는 윤경자에게 이 선물을 받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했고 추가로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윤경자는 그들의 사과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과 상품권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경자는 어제의 경험이 그저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과 특히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노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인들이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기억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했어요.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윤경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노인 고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윤경자는 그들의 진정성을 느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윤경자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윤경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 고민해왔지만 이제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윤경자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즉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윤경자는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제목을 적었습니다. 실버케어 재단 설립 계획.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경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어울리는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는 윤경자가 서 있었죠.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부끄러움에 떨지 않는 당당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윤경자였습니다. 윤경자의 결심은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훈과의 상담 후 그녀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투자하여 실버케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었죠. 설립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경자의 결단력과 박지훈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단 한 달 만에 재단의 기본 틀이 갖춰졌어요. 윤경자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다만 재단의 방향성과 주요 결정에는 항상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었죠. 실버케어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치매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윤경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페인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윤경자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재단의 자원을 투입했어요. 특히 그녀는 백화점, 마트,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경자는 그녀가 모욕을 당했던 백화점 측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모든 지점에 실버케어 라운지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운지는 노인 고객들이 쇼핑 중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상주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백화점 측은 윤경자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인 고객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윤경자의 제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는 윤경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실버케어 라운지의 설계는 세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편안한 좌석, 적절한 조명, 노인들이 읽기 쉬운 큰 글씨의 안내문,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했어요. 윤경자는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전문가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했습니다. 라운지에서 근무할 직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교육은 실버케어 재단의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했고 윤경자도 종종 참관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백화점 외에도 윤경자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과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실버케어 라운지를 가능한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어디서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윤경자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백만장자 노인의 특이한 행보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과 비전이 알려지면서 보도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치매와 싸우는 백만장자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등의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졌죠. 실버케어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윤경자의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후원자들이 기부를 시작했어요. 재단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윤경자 자신도 변화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밝아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버케어 라운지의 첫 번째 지점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경자가 모욕을 당했던 그 백화점의 명품관 한켠에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라운지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함을 강조했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의 벽지, 안락한 소파, 노인들이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의자들, 그리고 따뜻한 차와 간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개장식 날 윤경자는 오랜만에 그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박지훈과 실버케어 재단의 임원들이 함께했어요. 윤경자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죠. 백화점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윤경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지난번 사과차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달랐어요. 이제 그들은 윤경자를 단순한 부유한 고객이 아닌 중요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인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윤경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프로젝트가 백화점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실버케어 라운지 앞에 설치된 리본을 자르는 순간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경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꾸준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이 순간은 그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노인과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작은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운지 내부로 들어간 윤경자는 공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노인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큰 글씨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된 이 시스템은 노인들이 백화점 내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노인과 치매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윤경자가 들어서자 한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지난번에 윤경자를 의심했던 바로 그 젊은 여성이었죠. 젊은 직원은 윤경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윤경자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윤경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직원의 변화는 윤경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개장식 이후 실버케어 라운지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노인 고객들이 이 공간을 찾았고 그들의 쇼핑 경험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백화점 측은 이 성공에 고무되어 다른 지점에도 라운지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버케어 라운지의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형마트, 은행,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윤경자의 재단에 연락하여 유사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윤경자의 비전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인 고객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노인 고객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존중을 보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노인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백화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백화점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백화점을 노인 친화적 기업의 선두주자로 소개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백화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실버케어 라운지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경자는 이러한 성과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치매와 싸우고 있었고 가끔은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녀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실버케어 라운지 오픈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경자의 재단은 꾸준히 성장했고 그 영향력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실버케어 라운지는 이제 20개가 넘는 지점에 설치되었고 각 지점마다 노인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공간, 오히려 더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윤경자의 건강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 덕분에 증상의 진행 속도가 늦춰진 것으로 보였어요. 의사들은 윤경자의 사례가 치매 환자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목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윤경자는 실버케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일주일에 2~3번 사무실에 나가 업무를 보았습니다. 물론 박지훈과 전문 경영진이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윤경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것은 항상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경자는 오랜만에 혼자서 외출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김영숙에게 미리 알렸고 스마트폰도 꼭 챙겼어요. 스마트폰에는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윤경자는 조금씩 독립성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죠. 윤경자의 목적지는 그녀가 모욕을 당했던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실버케어 라운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는 라운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편안한 카디건과 면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박함이 그녀의 위엄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윤경자는 천천히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백화점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경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의 인사를 받아들였고 자신은 그저 둘러보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실버케어 라운지에 도착하자 윤경자는 잠시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라운지는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여러 노인 고객들이 편안하게 앉아 쉬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에게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통해
백화점 내 위치를 확인하는 노인 부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노인 고객도 있었죠. 윤경자가 라운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윤경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윤경자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라운지 운영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그들의 경험과 고객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다른 노인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윤경자를 알아보고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한 노인 여성은 이 라운지 덕분에 오랜만에 백화점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윤경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 다른 노인 남성은 자신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윤경자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윤경자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는 깊은 보람과 행복이 자리 잡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개인적인 모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윤경자는 라운지를 나와 다시 명품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한정판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날 그녀가 구매하려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윤경자는 잠시 그 가방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명품은 사람이란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경자는 밝은 미소와 함께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윤경자는 이제 단순한 백만장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윤경자의 실버케어 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라운지가 설치될 것이고 더 많은 노인들이 존중받는 공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특별한 배려가 필요 없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윤경자의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나이나 겉모습 혹은 기억력의 상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윤경자의 이야기는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